스루프타임즈 2022년 11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 3분기 스루프 재고 회전율 분석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 미사일 NLL 넘어 속초 앞바다 떨어졌다. 울릉 공습경보. 중앙일보 오늘 아침 09시 김은빈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위치까지 확실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11시 2분에 약간 2시간 정도 늦게 보도가 됐는데 북 동서해 동시다발 여러 지역에 미사일 섞어 10여 발 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네요. 근데 약간 늦어진 이유는 NSC 소집해서 단호한 대응에 대한 주문을 윤 대통령이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NLL을 넘어서 쏜 것은 이제 분단 이후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군은 북한 도발에 비례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C를 주관하는 상황의 사진을 또한 게재를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남한의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 김현진. 이게 로이타나 API, 그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인 에이드리엔 와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도발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계속 말은 대화하자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워싱턴 DC AP통신이군요. AP통신이 이 보도 내용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쪽에서 발췌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월요일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 최대 규모의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시작했는데 양측의 수백 대의 전투기가 24시간 동안 모의 공격을 가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훈련이 아니고 공격 훈련 아니었냐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여기 할매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줌씨들에 대한 반응이 항상 그런 거죠. 아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자, 그런 우려들이 또한 없는 건 또 아니겠죠. 또 북한이 말하자면 의도하는 그런 것들이 남한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 그런 효과도 보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참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군 북도발에 전투기 띄웠다. NLL 이북 공해에 미사일 3발 대응 사격했다. 요게 이제 12시쯤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NSC 소집한 이후에 바로 1시간 후 정도에 우리가 공중에서 NLL 이북 공해에 또 우리도 NLL을 넘어서 미사일을 쐈다, 그런 얘기겠죠. 참 격변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 영토 침해 대가 치르도록 엄정 대응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장에서 써놓도 됐겠지만은
여기다가 그냥 갖다 넣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부에서는 그 사고라고 이 표현을 하자 이렇게 또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임재 용산경찰청장 대기 발령시켰다. 이학준 기자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그 다음에 지원 요청 거절당했다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 폭로에 경찰 왜 그랬는지 파악할 것이다. 손덕호 기자의 11시 1분 또 뉴스, 동시에 이런 기사들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폴란드 얘기인데요. 그 서울에 전화하는 게 낫겠다. 미국은 유럽이 한국에 무기를 요구하는 것을 추저하게 지켜보고 있다. 폴리티코라는 그 언론 매체를 그 운영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 그 매거진인 것 같은데요. 폴 맥니어리와 리 허드슨, 이 두 사람의 그 공동 보도 내용인데, 아마 그 회사 이름을 그 폴과 그 다음에 그 리, 요걸 따가지고 폴리티코라고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고요. 어쨌든 처음에 그 폴란드도 그 미국 무기를 먼저 협상을 했던 건 사실인데, 미국 측에서 낫기가 좀 늦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을 이게 접촉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표현한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 방산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관계자인데, 한국의 주문을 빨리 이행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그 전문적으로 했던 그 품질 경영에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이 경쟁력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품질, 가격, 납기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게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QCD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폴란드 경우는 우선순위가 DQC가 될 것입니다. 이 거꾸로 되는 거죠. 딜리버리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바뀔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코스트를 우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리는 건데, 미국 거는 가격도 비싸고 딜리버리도 늦는데 왜 사겠느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한국은 이 딜리버리 그 납기 준수율을 한국 방산의 경쟁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그 발전한 이유는 남북한의 대치 세양 때문에 그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도 그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미군 장비와 호환될 수 있는 무기 장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 EU 유럽에 있는 그 미국 무기들과 호환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무기하고 호환성이 없으면은 그 전쟁 수행이 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아니까 자기네 그 표준에 맞춰서 그 무기를 개발하는 걸 또 유도했고, 또 부품들도 처음에는 그 미국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가져와서 이 신세라기보다도 그 기술이 그렇게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또 독특한 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왔었다는 거죠.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우리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무기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놈이 군대 있을 때 적 병기화 부대라고 들어온 무기를 어떡하겠어요. 그 무기로 무장을 한 그 군대를 별도로 형성해서 적 병기화 부대라는 쪽에서 근무를 그 최전방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소련의 현재로서는 이 러시아의 무기나 그런 것도 그 호환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수 겹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경쟁력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쪽에서는 이번 양국 협력의 첫 단계일 뿐이고, 계속해서
한국과는 무기 거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20차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서요, 그 시진핑이 베트남 우방국 맞이 도전 촉구, 이런 용어로 로이터 마틴 퀸 폴라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시진핑이가 상기 연임을 확정하고서 행보가 그 동남아 쪽에 그 중국하고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을 베트남 방문한 베트남 그 지위는 그 베트남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총리급이 아니고 베트남 공산당 서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권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베트남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트롱의 방문은 공산당 단결의 과시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구체적인 뉴스 보도는 얘기를 발췌를 안 했습니다만은 파키스탄과도 말하자면은 협의를 한 거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거로 한 뉴스가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제 생각이 아니고 돌아가는 뉴스를 쭉 보면은 남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 중국 태평양 진출 그 방어선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 진 상태다. 이거를 좀 공고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 필리핀군하고도 그 연합훈련을 했고요. 대만하고도 하는 거고, 한국하고도 있고, 일본하고도 있고,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한미일 삼국이 따로 같이 공동으로 훈련을 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죠. 대만하고는 따로 하고 필리핀하고는 따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인데 지금 중국이 대만 압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압력이고요. 그 베트남 쪽에서는 이제 다시 친해보자. 원래 그 반중국이었는데 베트남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이쪽이죠. 파키스탄 쪽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딘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 중동 사우디의 석유가 돌아와서 만약에 이제 사우디 석유가 들어오는 길은 이 파키스탄이나 그다음에 미얀마 이런 데를 통하면은 좀 더 여기를 안 지나갈 수가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국으로 석유를 수입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여기 무슨 말라카 협의라고 그러나요? 저번에 여기 이제 미군 기지도 있고 여기 싱가포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길인데 이 미군이 여기를 말하자면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죠. 태평양을.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루트를 개발을 하려는 게 1대1로였던 거로 보여지는 것이고, 미얀마가 이제 변수로 나오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얀마면 변수가 아니고 북한 변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비유를 해봅니다. 북한이 병목 아니겠느냐. 병목이란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병목을 못 풀면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못하겠지만은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게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로 일단 비유를 해봅니다. 동남아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인도는 중국하고도 좀 나쁘게 안 지내려고 그러고, 미국하고도 나쁘게 안 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간 노선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한테 거의 경제적으로 먹힌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쪽의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지를 내준 꼴이 된다. 땅을 뺏겼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관 그 중동 석유가 미얀마로 도착을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가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걸도 있는데 이런 행보가 결국 에너지 관계 때문에도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사우디는 이란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 이런 얘기 AP통신 11월 2일자 뉴스인데 그 펜타곤에서 그 장성이 그런 얘기가 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우디하고 많이 소원해졌고 트럼프 때는 아주 또 아삼육으로 또 좀 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중동 그 평화 무드가 일어나는데 사우디가 완전히 그 친미적 아니겠느냐 하는데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인도와 같은 어떤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정치 외교적으로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감축에 대한 징벌적 대응으로 사우디에 대한 군사 원조를 방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렇게 그 또 지난 10월 30일 뉴스 인사이더라는 데서 또 얘기를 했었죠. 뭐 이렇게 그 사우디를 방문해서 바이든하고 뭐 얘기했지만은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빈 살만 그 왕세자가 실질적인 이 권력자로서 행보를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고 또한 중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자기네들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또 11월 1일자 그 오일 프라이스컴의 시먼 와트킨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그 이 에디터 편집자의 그 내용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약속 곧 강조했다. 파트너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민 나제르라는 그 사우디 그 뭐 어떤 그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 지난해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중국 개발 포럼에서 중국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향후 5년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동안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 보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사우디가 석유를 다 대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한 거겠죠. 이런 얘기는 이는 미국과 사우디 간의 1945년 핵심 협정의 사실상 종말을 공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945년의 핵심 협정은 뭐 제가 그 추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그 5일 달러라는 것은 그 후의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무역 거래에서 이 5일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하는 걸 5일 달러로 하는데 그거로 협상을 한 것은 이 이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그 자유무역 협정을 해 나가고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5일 달러로 아니고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인민폐로 석유 판매가 증가했다. 또 러시아 루블하고도 그 거래를 할지도 모르죠. 일반적으로 그 북아프리카에 있던 그 석유 산유국 리비아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오렌지 혁명으로 그 망할 때 사실상 그 뒷배경에 있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 배경에는 5일 달러 말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옛날 그 북아프리카 이 종족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잊어버렸네. 그 사람들만의 그 어떤 연대적인 그 화폐로 무역 거래를 하자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이 견제를 한 결과가 그렇게 그때 나온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국제 정치 외교 박사의 얘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인민폐로 석유가 판매되는 것을 미국은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로 건너뛰어서 우리나라 그 일인데 부부 노후 생활비로 월 216만 원 정도 든다. 연금은 138만 원 선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럽네요.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2017년에서 2022년 연금 받는 고령자 중 일하는 자 추이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고령인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좀 살기가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이런 입장의 그 통계를 조선일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초고령사회 진입 소요기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7년 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거다. 요게 이제 그 초고령사회의 이 평균선인 모양이에요. OECD 평균이군요. OECD 평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곧바로 고령사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일본도 그렇고 이미 OECD 일반 유럽 쪽에서는 뭐 고령화가 이미 많이 됐던 거로 되어 있는 거고, 노인 빈곤율에 뭐 자랑스럽게도가 아니고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40.4%나 됩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또 2위로 나와 있네요. 일본이 또 3위로 돼 있고 스위스,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너무 높네요.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자, 200만 원 가지고 요즘 쓸 돈이 있냐? 참 금방 나가죠. 금방 나갈 겁니다. 왜냐면 두 노인네가 사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중상층이든 아니면 하류층이든 에너지 비용 나가고 전기값 나가고 무슨 관리 유지비 나가고 아파트 관리 유지비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금융거래를 쓰는 게 있었다면은 지급이자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각종 공과금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등등 하면은 실제 엔겔 지수일까요? 두 부부 생활하는데 이 엔겔 지수가 또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이 두 부부가 노인네들이 그렇게 먹는 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대부분 요즘 추세를 보면은 이 애들이 다 분가를 하고 나간다면은 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음식 해 먹기도 힘드니까 매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통계를 조선일보에서 있네요. 그리고요, 은행에 몰린 기업들 자체 사채 발행이 잘 안 돼서 요즘에 그래서 2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다. 기업 대출이 700조가 됐는데 8.8조가 9월 달보다 8.8조가 늘었고, 대기업이 그 중에서 50.8조를 다 대출해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동훈 경찰 112 대응 부실에 엄정 수사 필요하다. 수사를 검찰이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경찰 내에서 엄정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고요. KBS 뉴스에. 그리고 이 당 대회가 끝났는데도 중국에 있는 폭스콘 이 근로자들이 탈주를 했다. 왜냐하면은 이 폐쇄를 해가지고 적은 수의 직원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는데 봉쇄 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기숙사 같은 데서 꽉 있었는데 여기 온 뒤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며칠간 고열이 있었는데 전화해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식량도 배급을 하고 먹는 거를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 밀려나가는, 그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사람들 밀려나가는 뭐 그런 모양새인데, 물론 그 출구가 넓으면은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쭉 그냥 대탈출들을 하는 거죠.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한화가 하나건설을 흡수 합병한 것을 오늘 그 공시를 했습니다. 손익계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6월 말일자 합병 6월 말일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3분기께 아직 이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숫자 확정이 안 됐겠죠. 그러면은 전체 자산이 한 8조 5천억이었는데, 하나건설이 가지고 있던 게 5조 3천. 그래서 거의 뭐 12조 원의 자산을 갖는 그런 하나 총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건설이 이라크 프로젝트를 포기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 찾아보면 하나건설이 100억 불 이라크 주택사업 최종 철수 결정, 요게 이제 10월 30일자 뉴스입니다. 매일경제. 그 다음에 하나건설 주식회사 하나의 합병, 신용도 상승, 금융비용 증가, 3분기 실적도 호조, 이라크 철수 재무 역량 등은 변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 신규 수주 부진이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제자리 걸음에 있다. 수주 산업은 수주 잔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주 와치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나온식 기자의 또 구체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아웃도어 제2 전성기 물음표에서 1조 넘는 재고 시한 폭탄이라고 또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의 내용인데, 요게 이제 상반기 전자공사 공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걸 보면은, 아웃도어에는 3아웃도어가 영업무역 FNF, 그 다음에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데 모양이죠. 뭐 자건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재고가 9,230억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업무역은. 그 다음에 FNF가 2,363억 원. 그리고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데는 뭐 여기도 올랐네요. 뭐 이렇게 재고가 1조가 넘는다. 근데 영업무역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근데 의류 메이커들은 왜 이렇게 재고가 많냐?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재고 회전율에 대한 말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작년이요 올해도 매출은 2자릿수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 영업무역 FNF 더 네이처 재고자산이 급증했다. 금리 인상 본격화되면 매출 꺾여 역시즌 할인으로 대응한다. 질문 Q, 재고를 기자는 어떻게 파악했는가? 이게 이제 상반기 거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재고의 가치는 장부 가치로서 원가 회계의 가공비가 배부된 금액이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 직영 생산, 하청 생산 또는 100% 상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에 의한 재고 가치를 스르풋은 부인합니다. 원재료의 단지 물리적 형태를 변화시켰을 뿐이라고 스르풋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는 가공비를 더하지만은 스르풋은 그 가공비를 제품 가치에 더하지 않고 그저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할 따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르풋 손익을 분석하면 재고 회전율이 아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2021년 3개 패션 회사를 해봤었는데, 한섬, LF, FNF로 했었습니다. 근데 재고 회전율을 보면은 한섬이 매우 1년에 1.4회전 하면은 이게 계절 상품이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도 너무 많고, LF가 그나마 좀 회전이 좀 더 낮고, FNF도 뭐 거의 뭐 진배 없이 뭐 낮고 다 낮은 상태인데, 뭐 수르풋율은 FNF가 제일 높았고요. 뭐 생산성은 뭐 차치하더라도 재고로 보면은
한섬이 82.6%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팔았는데 82%나 재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부분에 이건 너무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통액 재고 회전율은 전형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것에는 재고 금액의 가공비를 배부했기 때문에 낮게 산출 대부분이 상당할 것입니다. 스카이어는 가공비가 애드온 되지 않는 형태의 재고 회전율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시간상 그런 착상을 안 냈는데 향후 분석을 위해 제품 재고의 가공 비율을 뺀 금액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가공 비율을 또 우선 정확히 계산해 내야 되겠죠. 그런데 가공 비율은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한섬은 51%, LF는 16% 뿐이 안 되고, 그리고 FNF는 96%나 되고, 가공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FNF는 거의 100% 직영 생산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 다음에 LF는 직영 생산이 별로 없고 상품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섬은 한 반반, 직영 생산하더라도 반반 정도, 이렇게 업체마다 서로 틀립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 의한 재고 자산을 말하자면은 스루풋 인벤토리로 하려고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아니고 매출 재료비, 여기는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 자산, 가공비가 배부된 재고 자산이니까 매출 재료비 나누기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은 재고 자산.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은 재고 자산은 이 WCAI 중에서 원가회계 WCAI 재고 곱하기 1 빼기 가공 비율 하면은 그게 남는 게 이 가공 비율을 빼면은 남는 게 재료 비율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스루풋의 재고 회전율이 산출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원가 회계의 재고 회전율하고 비교하면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3분기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석을 해서 진짜 원가 회계가 왜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는지 수명이 다 했는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져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공품은 WC의 50%만 적용하는 거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공 비율을 100% 제공하기에는 제공이란 것은 공정이 이렇게 길게 있다 그러면은 어느 물건은 입구 공정에 있고 어느 공정은 중간 공정에 있고 어떤 진행 과정에 마무리 공정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평균은 뭐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죠. 50%만 적용을 하자. 현실적으로 회계에서도 50%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거는 회계 전문하시는 분한테 제가 옛날에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0%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 HR 매출이 23.2%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21.1%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26% 증가했습니다. 사람인 HR이 헤드헌팅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크로스 디지털 광고하는 회사 같은데 매출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영업비용이 거꾸로 10.9%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은 15.8%가 감소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매출이 75.7%나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75.1%, 그래서 영업이익은 137.9%가 증가했습니다.
무역상사 성격일 것 같은데 이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현대가는 많은 형제들이 골고루 사업 분배가 되어서 이렇게 다들 그 2세 경영 때부터 아니 1세 경영 때부터도 나눠져 가지고 정주영 씨가 형제들이 그 많았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그 형제들이 다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줘 가지고 지금 2세, 3세까지 이렇게 그 현대 그 전체 간은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잘 살아야 이 형제들이 평온하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이 못 살면은 그 대신 그 뭐 둘째나 셋째가 잘 산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경험상. 카카오뱅크 그 매출이 48.3%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55% 증가해서 영업비용은 아니 영업이익은 3.5% 증가했습니다. 카카오 케인즈 매출은 25.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51.1%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 카카오에서 자회사한 회사들의 그 말하자면은 너무 이익에 그 치우쳐 가지고 또 주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카카오 결국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다 그 관련 업체들끼리 주가가 폭락 하는 추세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로 이렇게 최근 추세가 나왔죠. 한국엔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연결인데요. 매출이 그 6조 1천억이나 되고 매우 뭐 전 세계적인 판매량이니까 16.7% 증가했지만은 영업비용은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0.9%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 한 3분기 제조업을 100으로 봤을 때 한 70%선 정도는 다 이런 그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원 F&B 식료 그러니까 그 식품회사 참치로 유명한 데죠. 매출이 16.3%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17.6%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그 13%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약품은 작년부터 적자였네요. 적자 상태에서 매출은 11.7%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올해 이 3분기까지 6.7%뿐이 증가 안 해서 영업 손실이 5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은 많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상 11월 2일자 스루풋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더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